저는 평양에서 태어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김정은 사단의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추운 겨울밤 손수 군복을 불태우며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어둠 속 땅굴로 기어 들어가야 했던 그날,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조국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아이의 미래라는 걸 깨달았죠. 그 절박했던 밤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왜 죽음을 무릅쓰고 임신한 아내와 탈북을 결심하고 어떻게 탈북했는지 생생한 이야기 듣기 전에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겨울, 평양의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34살의 호위사령부 제2경호국 중자였고 아내 영희는 31살로 중앙당 간부병원에서 외과 군의관으로 일하고 있었죠. 우리 부부는 평양에서 손꼽히는 엘리트 가정이었습니다. 제 가문은 평양 핵심 계층 출신이었고 영희는 뛰어난 실력 덕분에 평양 상류층 사이에서도 유명한 의사였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했고 저희 부부 역시 그런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집안에서조차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었죠. 벽에 귀가 있다는 말이 그저 비유가 아니었던 곳, 그곳이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그 집 식구들 모두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는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에만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평양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저는 군인으로서 조국에 충성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받아온 교육이 그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의심이란 건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할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곳이었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묘한 겁니다. 아무리 억누르려 해도 이상한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왜 우리 인민들은 굶주리는데 간부들만 배불리 먹는지, 왜 병원에는 약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간부 가족들은 최고급 치료를 받는지 그런 의문들이 가슴 한편에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걸 봤죠. 특히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간단한 수술만 하면 살 수 있는 아이가 단지 수혈할 피가 없다는 이유로, 약이 없다는 이유로 눈을 감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희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고 저는 그 눈빛 속에 담긴 고통을 알면서도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꼭 안아주는 것으로 말을 대신할 뿐이었죠. 그해 12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갑작스런 호출을 받았죠. 당 간부의 별장 경호 근무를 서라는 지시였습니다. 이런 새벽 호출은 자주 있는 일이었기에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군복을 입고 지정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평양 외곽에 위치한 그 별장은 고위 간부들이 사용하는 곳이었는데 주변이 온통 어둠에 쌓여 있었죠. 경비를 서는 동안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추운 겨울밤을 견디며 서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새벽 4시쯤 트럭 한 대가 별장 뒤편 창고 쪽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묘하게 신경이 쓰이더군요. 트럭 옆면에 희미하게 보이는 마크가 뭔가 이상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유니세프 마크였습니다. 국제구호단체에서 보내온 의료 물자를 실은 트럭이었죠. 이런 물자들은
보통 고아원이나 병원으로 직접 가야 하는 건데 왜 새벽에 이 별장 창고로 오는 걸까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단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저는 경비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고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창고 안에는 서너 명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니세프 마크가 찍힌 의약품 상자들을 열어서 내용물을 꺼내고 있었죠. 항생제, 영양제, 수혈팩, 각종 의료기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다른 상자에 담으면서 중국산이라고 적힌 라벨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국제 구호물자를 빼돌려서 중국 제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거였죠. 나중에 간부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넘기려는 속셈이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영희의 상관인 엄학철 병원장이었습니다. 평소 인민을 위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그 사람이 지금 국제 구호물자를 빼돌리는 현장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빨리 움직여. 동트기 전에 다 옮겨야 해. 함경도 쪽 고아원으로 가야 할 물량인데 말이야.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학철 병원장이 비웃듯 말했죠. 함경도 고아원 애들 어차피 오래 못 산다네. 그런데 이런 좋은 약을 보낼 필요가 있나? 약은 간부들한테 써야지. 우리가 건강해야 나라가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함경도 고아원 아이들, 그 아이들도 우리 인민 아닌가요? 우리가 지킨다던 인민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간부들만 인민이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도 되는 존재란 말인가요?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본 장면은 눈을 감아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걸 영희에게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하지만 영희에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있었다는 걸 직감했죠. 영희야, 무슨 일 있었어? 제 물음에 영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응급실에 8살짜리 여자애가 왔었어. 공장 사고로 아버지가 다쳐서 애가 대신 수혈을 하려고 왔는데 검사를 해보니 애 자신도 빈혈이 심각했어. 수혈을 받아야 할 정도였지. 그래서 피를 구해달라고 했더니 혈액 보관실에서 없다고 하더라고. 분명 어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피가 다 간부 가족 수술용으로 따로 빼놓은 거였어. 결국 그 아이는 아버지 옆에서 기다리다가 쓰러졌고 밤새 의식을 못 찾았어. 아침에 눈을 감았지. 고작 8살이었는데 영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영희의 손을 잡았죠. 그리고 오늘 밤 제가 본 것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유니세프 물자가 빼돌려지는 장면, 엄학철 병원장의 말, 모든 걸 다 이야기했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것, 우리가 지킨다고
믿었던 조국이 실은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 그 무거운 진실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랑스럽게 입었던 이 군복이 오늘은 왠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흰 가운을 입고 병원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거든요.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제 눈을 피하는 거예요. 인사를 해도 어색하게 웃으며 얼른 자리를 뜨더군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제 업무를 시작했죠. 점심시간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보이부에서 나를 찾는다는 겁니다. 보이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이부에 불려간다는 건 평범한 일이 아니거든요. 뭔가 의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의심받을 테니까요. 보이부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그곳은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어려운 곳이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한번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가 다시는 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됐습니다. 작고 어두운 방이었죠.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는 그곳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지시받은 대로 의자에 앉았고 잠시 후 보이부 대자 리경복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더니 책상 맞은편에 앉았어요. 박진규 중자, 어젯밤 별장 경호 근무를 섰다고 들었네. 리경복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예, 그렇습니다. 근무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나? 없었습니다. 정말로? 리경복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뭔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어젯밤 별장 창고 근처에서 자네를 본 사람이 있다더군. 자네 경비구역이 아닌데 말이야. 거기서 뭘 했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켰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여기서 당황하면 안 됐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해야 했어요. 순찰 중에 의심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소리? 어떤 소리였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움직이는 소리 같았는데 확인해 보니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리경복은 한참 동안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듯한 눈빛이었죠. 침묵이 길어졌고 그 침묵 속에서 시간은 너무나 천천히 흘렀습니다. 박진규 중자, 자네 가문은 핵심 계층이고 자네 자신도 충성스러운 군인으로 알려져 있네. 그런 자네가 설마 이상한 생각을 품고 있진 않겠지? 당연히 아닙니다. 저는 조국의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믿겠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게. 불필요한 호기심은 때로 화를 부르는 법이니까. 리경복의 경고는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캐묻지 말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건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어요. 조사실에서 나왔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겨울인데도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부대로 돌아왔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리경복의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영희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제가 들어서자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오늘 보이부 갔다 왔다면서요? 병원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어떻게 알았어? 엄학철 병원장이 오늘 나를 따로 불렀어요. 남편이 보이부 조사를 받았다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모른다고 했지만 그 사람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영희를 꼭 안아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도 있었어요. 영희가 제품에서 조금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약품 관리 업무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요. 그리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간호사들이 갑자기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미 감시 대상이 됐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당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영희의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둘 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거라는 것, 그리고 거기 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부터 우리는 집안에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벽에 귀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로 도청장치가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중요한 이야기는 욕실에서만 했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귓속말로 나누는 대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보이부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주변의 감시는 계속됐습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다고 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영희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말을 못하더군요.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물을 틀어놓은 다음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 오늘 엄학철 병원장한테 또 불려갔어요. 무슨 일로? 처음엔 그냥 업무 이야기를 하는 척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이 요즘 집에서 이상한 말 안 하냐고. 체제에 대한 불만 같은 거 말이에요. 영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나는 당연히 아니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 믿겠다고. 하지만 만약 남편한테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면 바로 보고하라고요. 그게 나를 위한 길이라고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영희에게 남편을 밀고 하라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그들의 수법이 너무나 치졸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조사받은 거 이제 끝이 아니야. 시작일 뿐이야. 제 말에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일단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거리요. 증거가 없어도 자백을 받아낼 때까지 조사는 계속될 거였습니다. 우리 잡히면 정치범수용소 가는 거죠? 영희의 물음에 저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정치범수용소, 그곳은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 3대가 함께 끌려가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야 했죠. 그날 밤 영희가 제 손을 잡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나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나 임신한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증상으로 봐서는 거의 틀림없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이라니. 다른 때였으면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가 생겼다니 이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얼마나 됐어? 아마 6주에서 7주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영희를 꼭 안았습니다. 영희도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절망의 눈물이었어요. 당신, 우리 아이를 이곳에서 낳을 순 없어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키울 수도 없고요. 영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면 이 아이도 함께 끌려갈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끌려가지 않는다 해도 이 아이는 평생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게 이곳의 현실이었으니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영희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저는 영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 말을 하는 순간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탈출이라는 생각을 입 밖에 낸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 남아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탈출을 시도해서 살 길을 찾을 것인가. 그 두 가지뿐이었죠. 영희가 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이 어디로 가든 나도 따라갈 거예요. 우리 셋이 함께요. 그날 밤 우리는 물소리에 묻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탈출, 그 위험천만한 계획에 대해서요. 들키면 총살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 있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였죠. 그렇다면 차라리 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쪽을 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였습니다. 평양에서 국경까지는 수백 킬로미터가 넘었고 그 길에는 수없이 많은 검문소와 감시초소가 있었습니다. 신분증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곳이었죠. 게다가 우리는 이미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조금만 이상한 움직임을 보여도 즉시 잡힐 게 뻔했어요. 당신,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빠져나갈 방법이? 영희의 물음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몇 달 전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해산 지역으로 의료진이 필요하다는 공문이 돌았다는 얘기였죠. 영희야, 해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거기까지만 가면 국경이 가까워. 하지만 어떻게요? 우리가 지금 평양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식으로 발령을 받으면 돼. 영희, 너는 군의관이잖아. 국경 지역에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자원하는 거야. 나도 부부 동반 근무를 신청하면 돼. 영희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가능성이 보이는 거였죠.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이건 우리와 우리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희 부부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심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모든 게 끝장날 테니까요. 영희는 병원에서 더욱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죠. 동료들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엄학철 병원장이 지나갈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했고
그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묵묵히 해냈어요. 겉으로는 완벽하게 순종하는 의사처럼 보이도록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인 군인으로 행동했어요.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관의 명령에 즉각 복종했습니다.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아무 문제 없다는 인상을 주려 했죠. 보위부에서 저를 계속 감시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공문이 하나 내려온 거예요. 함경북도 해산 지역 군부대 의무실에 군의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희가 그 공문을 보고 즉시 저에게 알려왔죠.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욕실에서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이게 우리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영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자원하면 의심받지 않을까? 우리가 감시 대상인 걸 알면서도 지방으로 보내줄까? 제 물음에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어요. 평양에서 우리를 계속 감시하는 것보다 변방으로 보내버리는 게 그쪽으로서도 편할 거예요. 거기서도 감시는 계속될 테고 어차피 국경 지역은 더 삼엄하니까 우리가 뭘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영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보위부 입장에서는 우리를 멀리 보내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죠. 평양에서 계속 뭔가 알아낼 가능성보다는 변방에 묶어두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며칠 뒤 영희는 정식으로 자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어려운 곳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저도 부부 동반 근무 신청서를 냈습니다. 아내가 변방으로 가는데 남편으로서 함께 가서 돕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겉으로는 지극히 충성스러운 부부처럼 보이도록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며칠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며칠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 거절당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게 함정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답이 왔습니다. 승인됐다는 겁니다. 영희는 해산 지역 군부대 의무실 군의관으로, 저는 그 지역 국경비대 소대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죠.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우리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군인과 의사로서 필요한 물품들, 그리고 최소한의 개인 소지품만 챙겼습니다. 사진첩을 보다가 영희가 울먹였어요. 우리 결혼식 사진, 가족들과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 사진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영희의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못 볼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우리가 탈출에 성공한다면 이 사진들과도 여기 있는 가족들과도 영영 이별하는 거였습니다.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모두와 작별해야 했죠. 영희야,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런 위험한 길로 끌고 가는 것 같아서.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둘이 함께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한 선택이기도 하고요. 영희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해산으로 출발하는 날 역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동료들이라도 나와서 배웅해줬을 텐데 우리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미 고립됐다는 뜻이었죠.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별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마음이 덜 아플 테니까요. 기차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면서 창밖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어요. 도시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눈 덮인 벌판과 산만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기차 안은 추웠고 사람들의 표정도 어두웠죠. 모두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해산에 도착한 건 이틀 뒤였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평양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눈과 얼음뿐이었고 멀리 압록강이 보였죠. 저강 너머가 중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대는 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주변에는 철조망과 감시초소가 빼곡했어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몇 달간 지낼 곳이었습니다. 부임 첫날부터 엄격한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활동이 감시됐고 외출도 자유롭지 않았어요. 특히 강 쪽으로는 허가 없이 접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초소마다 경비병이 서 있었고 밤에는 탐조등이 강변을 훑었죠. 영희는 의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저는 국경비대 소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낮에는 각자 맡은 일을 하고 밤에만 숙소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숙소는 작고 낡았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며 이곳의 시스템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교대 시간, 순찰 경로, 경비병들의 습관까지 모든 걸 관찰했죠. 저는 소대장이었기 때문에 경비 배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큰 이점이었어요. 밤마다 저는 작은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교대 시간이 있다는 것, 그때 약 15분 정도 공백이 생긴다는 것, 경비견들이 겨울 추위 때문에 밤에는 움직임이 둔하다는 것, 이런 세세한 정보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강을 직접 건너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겨울이라 강은 얼어 있었지만 강 위는 탐조등이 계속 훑고 있어서 금방 발각될 게 뻔했어요. 게다가 얼음이 완전히 얼지 않은 구간도 있어서 위험했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의무실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른 때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기침이 심해서 영희에게 진료를 받으러 온 거였어요. 영희가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광부로 일했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이 근처에 옛날 일제시대 때 파놓은 광산이 있었대요. 지금은 폐광이 됐지만요. 영희가 그날 밤 제게 그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폐광이라니 혹시 그게 강 너머까지 이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김진호라는 분이었는데 작은 움막 같은 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처음엔 경계하시더니 제가 진심으로 여쭤본다는 걸 아시고는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중자동무 무슨 일로 늙은이를 찾아왔습니까? 어르신, 제가 들었습니다. 이 근처에 옛날 광산이 있었다고요. 김진호 어르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왜 그걸 물어보는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섰거든요. 어르신, 저희 부부가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남쪽으로요. 남쪽이라면 중국 말입니까? 아니면 더 남쪽 말입니까?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가려고 합니다. 김진호 어르신이 길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낡은 서랍을 여시더니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셨어요. 이걸 보시오. 그 종이에는 연필로 그린 조잡한 지도가 있었습니다.
산의 윤곽, 강의 위치, 그리고 구불구불한 선 하나가 그려져 있었죠. 이게 뭡니까? 옛날 광산 갱도 지도요. 내가 젊었을 때 이 광산에서 일했었소. 일제놈들이 파놓은 구덩이에서 말이요. 어르신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갱도가 약 5km쯤 이어져 있소. 여기 이 입구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구불구불 이어지다가 여기서 끝이 나는데 그 끝이 바로 중국 땅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찾던 바로 그 길이었어요. 하지만 조심하시오. 그 갱도는 지금 많이 무너져 있을 거요. 나도 수십 년 전에 들어가 봤을 뿐이니까. 중간중간 무너진 데가 많아서 기어가야 할 곳도 있을 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갈 수만 있다면요. 김진호 어르신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중자동무, 내가 이 지도를 줄 테니 가시오. 나는 이제 늙어서 갈 데도 없지만 젊은 사람들은 살아야 하오. 내가 죽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이 지옥에서 나가는 걸 보고 싶었소.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아들도 여기서 죽었소. 탄광사고로요. 그때 19이었지. 만약 내 아들이 살았더라면 중자동무 나이쯤 됐을 거요. 부디 살아서 나가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잘 사시오. 저는 어르신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분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다짐했죠. 그날 밤 영희에게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 정말 이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 아니, 가야만 해.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민간인 옷을 조금씩 구입했어요. 한 번에 사면 의심받을 테니까 며칠에 걸쳐서 따로따로 샀습니다. 손전등, 건전지, 나침반, 건조 식량도 조금씩 모았죠. 영희는 병원에서 약품도 몇 가지 챙겼습니다. 기본적인 소독약, 붕대, 진통제,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약한 수면제까지요. 모든 걸 작은 배낭 하나에 담을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달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동안 저는 경비 시스템을 완벽히 파악했고 폐광 입구의 위치도 확인했어요. 입구는 부대에서 약 3km 떨어진 산속에 있었는데 다행히 그쪽은 감시가 느슨한 편이었습니다. 날짜를 정해야 했습니다. 너무 일찍 가면 준비가 부족할 것 같았고 너무 늦으면 영희의 배가 불러올 테니까요. 고민 끝에 설명절 직전으로 정했습니다. 명절이면 경비들도 조금 해이해질 테고 폭설이 예상되는 날이면 시야도 나쁠 테니까요. 2007년 1월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날씨 예보에서 폭설과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했어요.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근무 배치를 확인했고 영희는 필요한 물품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영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숨어 있는지 우리만 알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숙소를 나섰습니다. 배낭 하나씩을 메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부대 뒤편 철조망은 제가 미리 확인해 둔 곳이었습니다.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에 맞춰 그곳을 빠져나갔어요. 눈은 벌써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금방 눈에 덮여 사라졌죠.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산을 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침반과 김진호 어르신이 그려준 지도만 의지한 채 걸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드디어 폐광 입구가 보였습니다. 커다란 바위들 사이로 검은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그 입구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군복 상의를 벗었죠. 영희도 흰 가운을 벗었습니다. 우리는 그 옷들을 작은 불에 넣어 태웠어요. 군복이 타올랐습니다. 빨갛고 푸른 불꽃이 어둠 속에서 춤을 췄죠. 저는 그 불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입었던 이 옷을, 조국을 위해 바쳤던 이 삶을 지금 제 손으로 태우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정말 마지막이겠죠?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지킨다던 조국은 우릴 버렸어. 아니, 애초에 우리 같은 사람은 지킬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이 아이의 미래야. 우리 아이만큼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에서 키워야 해. 불꽃이 꺼졌습니다. 군복은 제가 되어 바람에 날아갔고 우리는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군인도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으려는 두 사람일 뿐이었죠. 손전등을 켜고 폐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부터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발밑은 미끄러웠습니다. 조심해, 영희야. 응, 당신도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빛이 비추는 곳만 보일 뿐 그 너머는 온통 어둠이었어요.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먼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죠. 폐광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마다 무너진 천장, 갈라진 벽, 녹슨 철제 기둥들이 보였어요.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이곳은 언제 완전히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밑에서 돌멩이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가 깊은 갱도를 따라 메아리 쳤죠. 진규야, 무서워. 영희가 제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두려움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흔들리면 영희는 더 불안해질 테니까요. 괜찮아. 우리 천천히 가면 돼. 서두르지 말고. 김진호 어르신이 그려준 지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입구에서 약 1km 정도 직진하면 첫 번째 갈림길이 나온다고 했어요. 거기서 왼쪽으로 가야 한다고요. 우리는 지도를 보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 감각도 사라졌어요. 10분을 걸은 건지 30분을 걸은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손전등 불빛만 믿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뿐이었죠. 갑자기 앞쪽 천장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를 굽히면 지나갈 수 있었는데 점점 더 낮아지더니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기어가야 할 정도가 됐어요. 영희야, 배는 괜찮아? 응, 아직은 괜찮아요. 영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임신 중인 몸으로 이렇게 좁은 공간을 기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되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무릎과 손바닥이 바닥에 거친 돌에 긁혔습니다. 피가 나는 게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계속 기어가야 했습니다. 영희도 뒤에서 헉헉거리며 따라왔죠. 얼마나 기어갔을까요? 갑자기 천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일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손과 무릎은 피로 범벅이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자. 저는 배낭에서 물을 꺼내 영희에게 건넸습니다. 영희가 물을 마시며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가야, 조금만 참아. 엄마 아빠가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벌써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요. 우리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싸우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쉬었을까요? 다시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이제 절반쯤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구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김진호 어르신이 말씀하셨죠. 중간쯤에 크게 무너진 곳이 있을 거라고요. 한참을 더 걸었을 때였습니다. 앞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앞쪽 통로가 흙과 돌로 거의 막혀 있었어요. 위쪽에 작은 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나가지? 영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으로 틈을 비춰봤어요. 사람 하나가 겨우 기어갈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불안정해 보였죠. 자칫 잘못하면 더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내가 먼저 가볼게. 안전하면 너도 따라와. 아니에요. 위험해요. 괜찮아. 조심할게. 저는 배낭을 벗어 영희에게 주고 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너진 흙더미를 손으로 조금씩 치우며 공간을 넓히려 했어요. 하지만 흙을 치울 때마다 위에서 더 많은 흙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진규야, 그만해요. 더 무너질 것 같아요. 영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손으로 치워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틈 사이로 기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배를 땅에 대고 틈 속으로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좁았어요.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좁았습니다. 천장의 돌들이 등을 눌렀고 바닥의 돌들이 가슴을 찔렀죠. 팔을 앞으로 뻗어 몸을 끌어당기며 조금씩 전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흙이 쏟아져 내렸어요. 머리와 등 위로 흙더미가 떨어지며 저를 짓눌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입과 코로 흙이 들어왔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진규야, 진규야. 뒤에서 영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온 힘을 다해 앞으로 기어가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흙더미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영희와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구나. 후회가 밀려왔어요. 차라리 평양에서 잡혔어야 했나? 그랬으면 적어도 영희와 아이는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팔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바닥을 긁으며 몸을 끌어당겼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틈을 빠져나왔습니다. 몸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했어요. 입에서 흙이 쏟아져 나왔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됐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영희야, 나 괜찮아. 이쪽은 안전해.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최대한 크게 소리쳤습니다. 저쪽에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정말 괜찮아요? 응, 천천히 와. 조심해서. 잠시 후 틈 사이로 영희의 손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영희를 끌어당겼어요. 영희도 저처럼 배를 땅에 대고 기어왔습니다. 배가 불편했을 텐데도 꿋꿋하게 전진했죠. 영희가 틈에서 반쯤 빠져나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또다시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영희야. 저는 영희의 팔을 잡고 있는 힘껏 당겼습니다. 영희도 필사적으로 앞으로 기어왔어요. 천장의 흙더미가 영희의 다리를 덮치기 직전 간신히 영희를 끌어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뒤쪽 통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먼지가 사방으로 퍼지며 우리를 덮쳤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은 뒤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지나온 길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도 없게 됐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영희가 기침을 하며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영희야, 배는 괜찮아? 아프지 않아? 괜찮아요.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영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희를 일으켜 세우고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줬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우리 거의 다 왔어. 사실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영희가 포기하지 않도록 말이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영희가 앞서고 제가 뒤에서 받쳐줬어요. 영희의 걸음이 예전보다 느렸습니다.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을 더 걸었을 때 갱도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조금 덜 습했고 어딘가에서 희미한 바람이 느껴졌어요. 출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진규야, 바람이 느껴져요. 나도 느껴. 거의 다 온 것 같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조금 높였어요. 빨리 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영희가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얼른 영희를 붙잡았어요. 영희야, 괜찮아? 어지러워요. 그리고 배가 좀. 영희의 얼굴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건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영희를 벽에 기대게 하고 물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마셔. 우리 잠깐 쉬었다 가자. 아니에요. 계속 가야 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희도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쉬다가는 다시 일어설 힘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요. 저는 영희의 배낭을 제가 메고 영희의 허리를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함께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제가 영희의 체중을 거의 다 바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더니 꺼져버렸습니다. 건전지가 다 된 거였어요. 우리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진규야,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예비 건전지를 꺼낼게. 손으로 더듬거리며 배낭에서 건전지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좀처럼 갈아 끼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앞쪽에 뭔가 보였습니다. 희미한 빛이었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오래 어둠 속에 있어서 환각을 보는 건 아닐까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분명히 빛이 있었습니다. 영희야, 저기 봐. 빛이에요. 진짜 빛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점점 빛이 커졌어요. 그리고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갱도 특유의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아니라 바깥에 차갑고 신선한 공기였어요. 드디어 출구가 보였습니다. 눈으로 덮인 바깥 풍경이 보였어요.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출구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갱도를 빠져나온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바깥에 나온 겁니다. 땅굴을 통과한 거예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눈 덮인 산, 멀리 보이는 작은 마을, 그리고 한글이 아닌 중국어로 쓰인 낡은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국 땅에 온 거였어요. 해냈어, 영희야. 우리 해냈어. 저는 영희를 껴안고 소리쳤습니다.
영희도 저를 껴안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거든요. 그리고 영희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을 냈습니다. 진규야, 배가 아파요. 뭔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 어디가 아파? 아랫배가 당기고 뭔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땅굴을 지나며 너무 무리를 한 건 아닐까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 김진호 어르신이 알려준 대로 산을 내려가면 작은 마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중국 브로커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쯤 됐을 거예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영희의 걸음은 더욱 느려졌어요. 배를 움켜쥔 채 힘들어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영희야. 곧 도착해. 마침내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농가들이 몇 채 보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한 집 문이 열리며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말이 아니었겠어요. 온몸이 흙과 피로 범벅이고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검댕이 투성이었으니까요. 조선 사람이에요? 여자가 조선말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임신 중인데 상태가 안 좋아요. 여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우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브로커에게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희를 방바닥에 눕혔습니다. 영희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고 숨이 가빴어요. 진규야, 우리 아기 괜찮겠죠? 우리 아기 살아있겠죠? 괜찮아. 우리 아기는 강한 아이야. 엄마 아빠를 닮아서 끝까지 버틸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건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중국인이었어요. 브로커였습니다. 조선에서 왔어요? 네. 얼마나 있어요? 둘이요. 그리고 아내가 임신 중입니다. 브로커가 영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돈은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은 한 푼도 없어요. 알아요. 나중에 한국 가서 갚으면 돼요. 일단 따라와요. 브로커가 우리를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작은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조선족 의사가 있었습니다. 영희를 진찰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괜찮아요. 심장 소리도 들리고요. 다만 산모가 너무 무리를 해서 조금 위험한 상태예요. 며칠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기가 살아있다니요. 우리 아이가 무사하다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에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도 침대에 누운 채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뒤 영희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해줬어요. 화면에 작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였어요. 심장이 뛰고 있네요.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의 말에 영희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기 정말 강하구나. 엄마 아빠랑 그 무서운 땅굴을 지나왔으니까. 저도 영희의 손을 잡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작은 심장 박동이, 그 작은 생명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브로커가 마련해준 안전가옥에서 우리는 2달을 머물렀습니다. 작은 방 하나였지만 우리에겐 천국 같았어요. 더 이상 감시당하지 않아도 됐고 밤마다 도청 걱정하며 물소리에 목소리를 묻힐 필요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하루하루 건강을 회복해갔고 배도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영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오늘도 엄마 아빠랑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면 자유로운 땅에 갈 수 있어. 저도 영희의 배에 귀를 대고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콩닥콩닥 뛰는 그 작은 소리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친절했습니다. 우리에게 밥을 챙겨줬고 필요한 물건들도 가져다 줬어요. 물론 나중에 다 갚아야 할 빚이었지만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한국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안전한 루트를 찾아야 하거든요. 특히 임신부는 더 조심해야 하니까. 브로커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할 게 없었어요. 아이가 무사하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그 2달 동안 저는 처음으로 평범한 남편이 돼봤습니다. 아침마다 영희를 위해 따뜻한 물을 데웠고 함께 밥을 먹고 산책도 했어요. 물론 집에서 멀리 나갈 순 없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평양에서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평화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영희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배에 갖다 댔어요. 진규야, 느껴져요? 뭐가? 아기가 움직이는 거요. 손바닥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잘 모르겠더니 다시 한번 톡 하는 느낌이 왔어요. 아기가 발길질을 한 거였습니다. 영희야, 이거 그죠? 우리 아기가 발로 찬 거예요. 저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발길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 여기 있어요. 엄마 아빠 나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요. 진규야, 그날 밤 땅굴 속에서 우리가 죽을 뻔했을 때 이 아이가 우리를 살린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버티게 한 거예요. 영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이를 지킨 게 아니라 아이가 우리를 지킨 건지도 모르죠. 석 달째 되던 날 브로커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으로 갈 루트가 마련됐어요. 다음 주에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였습니다. 한국, 우리가 그토록 꿈꿔온 자유의 땅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일주일 뒤 우리는 다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죠.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땅굴을 지나온 우리에겐 이 정도는 견딜만 했습니다. 2달 뒤 우리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글로 쓰인 표지판을 보며 울었고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는 동안 영희의 배는 더욱 불러왔습니다. 이제 임신 7개월이었어요.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곧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 뭐로 지을까? 어느 날 저녁 영희가 물었습니다. 희망이는 어때? 우리에게 희망을 준 아이니까. 좋아요. 아들이면 희망, 딸이면 희망이. 어떤 이름이든 우리 아이는 희망이에요. 2달 뒤 영희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고 저는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드님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였어요.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희망아, 아빠야. 잘 왔어. 아이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 속에 온 세상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영희에게 아이를 안겨줬을 때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희망아, 엄마가 너를 지켜냈어. 우리가 함께 살아남았어.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하늘 너머 북쪽 어딘가에 우리가 버리고 온 삶이 있었죠.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미안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떠나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해서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다고, 아이를 위한 최선이었다고 믿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희망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20살이 된 희망이는 키도 크고 건강한 청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희망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그냥 북한에서 왔다는 것만 알고 있잖아요. 저와 영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아이에게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희망이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평양에서의 삶, 엄학철 병원장의 횡령, 보이부 조사, 그리고 탈출 계획까지요. 땅굴 속에서 겪었던 일들도 빠짐없이 들려줬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처음으로 발길질한 그날, 아빠랑 엄마는 처음으로 살아나왔다는 걸 느꼈단다. 내가 우리에게 용기를 준 거야. 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버티게 했어. 희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저 때문에 아빠, 엄마가 그런 위험한 길을 간 거예요?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라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평양에서 그냥 죽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이유가 생긴 거지. 영희가 희망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희망아, 너는 우리의 희망이야. 정말로 말이야. 내가 태어난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 희망이가 우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세 식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북한 탈출 경험담을 나누는 채널이었는데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도 변조했지만 이야기만큼은 진실 그대로 담았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밤 우리는 조국을 버린 게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선택한 것입니다. 군복을 불태우며 흘린 눈물은 배신의 눈물이 아니라 진실을 깨달은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우리가 지킨다고 믿었던 조국은 사실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감시하고 억압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미래를 위해 어둠 속 땅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끝에서 빛을 찾았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자유롭게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했던 전부였어요. 북한에 계신 분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영상을 올리고 며칠 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출신 분들의 응원 메시지, 남한 사람들의 격려, 전 세계에서 온 지지의 말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지금 탈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요. 선생님처럼 저도 살아남겠습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그 댓글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영희를 불러 그 댓글을 보여줬습니다.
영희도 눈물을 흘렸죠. 당신, 우리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네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가 이것이었나 봐. 그날 밤 희망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희망아, 아빠가 너한테 바라는 게 하나 있어. 내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 꿈을 마음껏 펼치고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는 삶 말이야. 그게 아빠 엄마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이거든. 희망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아빠. 제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 아빠 엄마 덕분이에요.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그곳에 있었어요. 20년 전 우리는 어둠 속 땅굴을 기어갔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씩 나아갔죠. 그리고 그 끝에서 빛을 찾았습니다. 그 빛이 지금 우리 집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빛, 희망의 빛, 그리고 사랑의 빛이었어요. 저는 영희의 손을 잡고 희망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세 식구,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만의 행복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